안녕하세요. 최쌤의 농업톡톡의 최쌤입니다. 요즘 많이 바빠지셨죠? 마음도 바빠지시고 실제로 농작업 일도 많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들의 상담 전화가 매일같이 옵니다. 샤인으로 시작해서 샤인으로 끝나는 하루를 연일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짧은 영상으로 몇 건 올려보았는데 쇼츠는 많이들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영상 키워드는 동해, 오리나무 존벌레, 근두암종병, 피팅 바이러스병, 신초 떨어짐, 창립 후 시드름, 양분 전환기, 신초 생장기 물관리입니다. 이번 주에 쇼츠로 올렸던 동해 영상 보셨죠? 진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삽목을 작년 4월 말에 4m로 심고 T자형으로 멋지게 유인해서 4m를 다 채우고 부초 유인까지 다 했었고 주위 사람들도 부러움을 살 정도로 잘 키웠다고 자타 인정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영양제, 밝은제도 잘 주고요. 비료분이 많고 물을 많이 주고 늦게까지 키웠으니까 원하는 크기만큼은 다 채웠는데 등숙이 잘 안 되었을 것이고 단풍도 안 들고 잎은 설이 맞아서 한순간에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올겨울 부초 한눈 전정으로 고르게 전정을 착 했는데 기온이 오르고 뿌리가 이제 수분을 흡수를 하고 물을 올리면서 전정 부위에 수액이 흐르는 것은 당연한데 전정 부위뿐만이 아니라 주간부에서 수액이 흘러서 아직도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해입니다. 물이 흐르니까 검정 테이프를 발라서 막아 보았지만 멈출 리가 없습니다. 지난 겨울 그리 추운 날씨도 아니었는데 동해를 이렇게 심하게 받은 원인은 전년도에 늦게까지 크느라고 탄수화물을 저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저온에 견딜 수 있는 것은 당분 때문입니다. 맹물은 용도에도 얼지만 설탕물은 농도에 따라서 어는 점이 다르죠. 설탕물의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저온에 견디는 힘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쉽게 말해서 나무 속에 설탕이 적으니까 극한의 온도가 아니더라도 얼고 조직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 밭이 이렇게 밭 전체로 심하게 동해를 입은 것은 저장 양분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나무는 삽목인데요. 동해가 없는 밑부분을 자르고 다시 순을 받아서 1년 또 키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심으신 분들 키우실 때 비료 주지 마시고 물도 어느 정도 제한하셔서 나무를 단단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7월 말 이후로는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자라지 않았더라도 신초가 나오면 주지든 부초든 순을 자르고 더 이상 순이 나오지 않도록 수분을 줄이고 나무가 등숙되고 양분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러한 동해 피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수십 년 농사를 지으셔도 이 저장 양분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분이라고 하면 비료만 생각을 하십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기본이 광합성이고 광합성으로 만든 탄수화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근두암종병입니다. 포도나무의 근두암종병균은 거의 모든 토양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근두암종병균은 아그로박테리움 투메파시엔스 콘이라는 세균인데요. 병균이 있다고 발병을 하는 것은 아니고 상처를 통해서 침입이 되는데 동해를 받은 경우 조직이 터져서 그 틈으로 균이 침입할 수 있게 되어서 감염이 됩니다. 동해 방지 목적으로 나무를 토양을 묻을 때 물리적으로 상처가 날 경우에도 감염률이 높습니다. 또한 접목할 때 칼에 의해서 병든주에서 건전주로 옮겨지기도 합니다. 접을 붙일 때도 감염이 된다고 하니까 접목묘를 구입하실 때 묘목에 혹시 혹이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건전한 묘목을 심는 것이 예방의 최우선이겠습니다. 증상은 나무의 표피세포가 균에 의해서 이상 분열되어서 혹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자옥인데요. 대리끼 포도가 이 병의 감수성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샤인입니다. 농장주님께서 이상 증상을 발견했는데 발화가 되고 열매가 맺으니까 열매를 달아보았으나 열매가 잘 크지 않고 당도도 없으니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올해도 발화는 되었으나 또 좋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갱신을 하고자 나무를 새로 심어 놓은 상황입니다. 근도암종병이 있으면 나무도 안 좋아서 수명도 짧고 열매도 좋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되면 갱신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은 피팅 바이러스 병입니다. 20년에 심은 나무인데요. 21년에 2년차에 이상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대부분 2년차에 조금 이상하면 2년차니까 하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한 해 더 키우는 것이 보통입니다. 3년차인 올해는 확실히 이상 증상을 느끼고 나무를 잘랐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간부에 좁고 긴 홈이 쪽쪽 파지는 도랑이 형성되는 증상을 보이는데요. 루고스 우드 복합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 증상은 피팅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고 주로 전목묘에서 동해로 인해서 수세가 약화된 이후에 많이 발병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나무는 살아도 좋아질 확률이 별로 없고 농장주 속만 태우니까 갱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 중 존벌레 피해도 있다고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요. 사실 존벌레도 존벌레 이전에 동해가 우선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지난주 복숭아 농가 사진인데요. 나무가 싹이 나지 않고 죽는다고 해서 나가보았는데 주간부가 동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주간부를 잘 살펴보면은 송곳으로 뚫어 놓은 듯한 구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리나무 존벌레 피해 구멍입니다. 그런데 이 존벌레는 정상적인 나무에는 침입을 안 합니다. 동해를 입은 나무에 침입해서 알을 낳고 유충과 성충이 목질부를 가해하고 유충의 먹이가 되는 암보로시아 균을 자라게 해가지고 이 균에 의해서 목질부가 부패되고 결국 죽게 됩니다. 좀은 2차적인 것이고 그 이전에 동해가 1차 피해겠지요. 이 복숭아 나무의 경우는 전년도 수확 후에 물을 한 번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너무나 심각한 가뭄이었잖아요. 건조로 인한 동해 피해를 보았습니다. 원래는 복숭아 나무에서 건조로 인한 동해 피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을 나기 전 땅이 얼기 전에 복숭아 나무든 포도나무든 물을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지난 영상으로도 다루었던 신초 떨어짐 증상인데요. 현재 다소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증상으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 증상의 원인은 눈에 있습니다. 눈 자체가 저장 양분이 부족한 부실한 눈으로 결과 모지에 물관 연결이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왼쪽은 정상 가지이고 오른쪽은 떨어진 가지입니다. 정상 가지는 어미 가지와 연결이 잘 되어서 새파랗지만 떨어진 가지는 갈색으로 마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관 연결이 잘 안 된 가지가 수분이 정상적으로 올라가지가 않으니까 저온 피해나 고온 피해 둘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온 피해나 고온 피해를 받아서 이렇게 가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이 충실치 못해서 어미 가지와 연결이 잘 안 된 결과 저온이나 고온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눈이 부실해서 뿌리를 정상적으로 내리지 못한 것이지요. 만약에 저온 피해로 잎이 말랐다면 그 가지는 만지면 단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우가 다릅니다. 판단을 하실 때에 만져보시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증상은 대형 하우스, 미니 연동 하우스에서 가온을 하거나 노지 비가림에서도 측창을 내려서 지하부 뿌리는 아직 100% 활동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지상부 온도를 올리는 경우에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포도의 눈을 하나의 종자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벽시도 발화시킬 때 종자의 양분 정도에 따라서 발화 여부와 발화 상태가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씨가 갖고 있는 양분이 많으면 수분 흡수를 더 잘하니까 발화가 당연히 좋겠죠. 충실한 종자가 발화율이 높고 잘 자랍니다. 그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씨를 뿌려도 발화가 되는 것이 있고 또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창립 후의 시드름 증상입니다. 이 증상의 원인은 길게 보면 전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겠지만 원래부터 본다면 신초생장기 양수분 관리에서부터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듭 제가 강조드렸는데요. 잎이 전개되면 수분을 아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상부 수분 요구량이 적은 이때에 수분을 많이 주면 뿌리의 힘은 크니까 많은 흡수량으로 신초가 강수세로 자라게 됩니다. 그 결과 절간이 길어지고 잎은 커지고 저장 양분이 빠르게 소진이 됩니다. 물만 주어도 그러한데 이 시기 영양제, 밝은제 같이 넣어 주시니까 저장 양분 소비량은 가중되고 신초는 그야말로 신나게 자랍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절간이 진짜 거의 한자가 될 정도입니다. 한자면 정상적이라면 잎을 2장은 충분히 받고도 남겠죠. 잎은 호박잎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 밑비료 다 하셨는데 원래 순이 난다고 또 아미노산을 한 번도 아니고 3번 그리고 밝은제도 주셨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비료에 집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나친 욕심인 것 같습니다. 이 농가에서 창립 후에 지난주 일요일 기온이 상승될 때 과방이 우산 접치듯 접혀서 급해서 휴일에 전화를 하셨는데요. 당장 뭔가 해줄 방법이 없으니까 측창을 가지껏 열어서 하우스 온도를 낮추고 그냥 맹물을 간수하라고 했는데요. 좀 회복이 되어서 이 정도입니다.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맹물을 간수해서 언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일시적으로 회복이 되는 듯 보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뿌리에 좋지 못하고 늘 이런 식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신초가 나올 때 양수분을 좀 아껴서 이러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말이죠. 필요치 않을 때 필요 이상으로 많이 주어서 거대하게 이제 키우는데 다 쓰고 필요할 때 못 주는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됩니다. 신초 생장기에 지상부를 크게 만들면 상대적으로 뿌리 발달은 덜 됩니다. 뿌리가 발달될 시기에 양수분을 많이 주면 뿌리가 발달이 될까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데 뭐하러 뿌리가 이를 찾고 일을 하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먹여주는 양분 잘 받아 먹고 절간이 길어지고 뚱뚱하고 큰 잎을 만들게 됩니다. 스스로 먹이를 찾아서 일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싹만 봤다 하면 물 주고 비료 주고 하시거든요. 뭔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초 생장기 때 양수분을 줄여서 지상부를 적게 만들면 상대적으로 뿌리가 발달이 되고 창립 이후부터는 늘어난 뿌리로 증산량이 많은 고온기에 수분 공급이 원활하고 광합성 효율도 증대되어서 맛있는 포도를 만들고 숙기도 빨라지는 것입니다. 같은 35도에서도 식물체의 상태에 따라서 광합성 효율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같은 고온에서 작은 잎과 큰 잎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기공 밀도가 높은 작은 잎이 증산작용으로 잎을 빨리 식힐 수 있으니까 훨씬 유리하겠죠. 큰 잎보다 상대적으로 강합성 효율이 좋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초 생장기에 영양제, 밝은제 잔뜩 밀어 넣어서 지상부를 크게 키워 놓으면 그 당시는 흡족할지 몰라도 그 이후부터는 걱정이 줄줄이죠. 저축한 돈을 다 써버렸으니 내가 버는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몸집이 너무 커져 있어서 고온에 일하기도 힘들고 버는 돈으로 나도 먹고 살기가 빠듯해지고 착화된 열매를 제대로 먹여 살리기가 어렵게 되어서 축가 증상, 일소피해 등이 발생됩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절간은 짧게, 잎은 작게, 뿌리는 크게 되어서 양분 전환기에 훨씬 일도 잘하게 되겠죠.
이때부터 지상부를 크게 키운 것과 작게 키운 것의 상황이 역전이 되는 것이고 결국 초기는 늦어 보였지만 결과는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전년도 저장 양분을 양분 전환기 전까지 다 떨어 먹어야 하는 건가요? 양분 전환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잠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포도나무가 휴면이 완료된 후에 초기 생장은 지상부에 양분을 만드는 잎이 없으니까 전년도 저장 양분에 의존을 합니다. 그런데 신초가 어느 정도 자라서 양분을 만들고 자급자족을 넘어서 다른 기관에 양분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시기가 오는데요. 그 시기가 양분 전환기입니다. 한마디로 성인이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분 전환기에는 전년도 저장 양분이 무조건 제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양분 전환기는 잎이 이제 말하자면 성인이 되어서 부모한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이죠. 이 양분 전환기 때 나무에 따라서 전년도 저장 양분을 다 써버려서 제로일 수도 있고 남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좀 남겨놓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 써버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만약 자식이 성인이 되어서 돈을 벌 시점이 되어도 부모가 남겨놓은 재산이 두둑하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덜 받고 큰 걱정 없이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맛있는 포도를 조기 수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일을 한다고 해도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부모도 복양해야 하고 자식도 많은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게다가 내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최악이 되겠죠. 어떤 분이 양분 전환기를 대비해서 저녁기에 영양제를 주어서 얼른 키워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맞을까요? 그렇게 하면은 일을 잘 할 수 있는 성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돈 쓰고 노동력 들이고 결국 생리장애 때문에 걱정하시고 또 고생하시고 그거 해결하려고 뭔가를 또 찾으셔야 하고 악순환입니다. 반대로 신초를 키울 때 양수분을 줄이면 돈도 절약하고 일도 적게 하고 잎과 뿌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서 이후 강합성도 잘 되고 열매도 잘 키우는 선순환이 될 텐데 말입니다. 그게 참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1000평에 1500만 원치 비료를 넣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어떻게 하면은 1500만 원치가 들어갈 수 있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진짜 그런 분이 계신가요? 유럽종 품종일수록 많은 양수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유럽종을 잘 키우시는 분은 뭘 넣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비료분을 뺄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4월 20일 새벽 샤인머스켓 신초 사진인데요. 여러분들 비가림 하우스 측창을 내려서 키운 것보다 빠르죠. 이 밭은 측창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열을 가둘래야 가둘 수 없는 상황이고 천창은 연동인데 상단부에 수직 환기창이 있는데요. 그것도 상시 개방입니다. 한마디로 열을 가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지난해 12월 물을 가득 채워서 담수한 이래로 아직 물 한 방울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실까요? 사실입니다. 보통 농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저장 양분이 많고 많은 뿌리량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분에서도 필요한 만큼의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고 이렇게 단단하고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은 프린세스와 탐슨 시들리스라는 유럽종 포도입니다. 새벽 6시 사진인데요. 밤새 흡수한 물로 가지와 잎이 수분으로 차 있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요. 물을 주지 않았지만 뿌리가 물을 찾아서 흡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낮에 증산이 일어나면은 신초 끝이 또 서겠지요. 우리는 너무 많은 양수분으로 나무를 웃자라게 키우고 그로 인해서 생리장애로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재배법에 있어서 양수분 관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늘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쌤이었습니다.